오늘장 얘기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래간만에 분명히 다들 야 드디어 가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유럽발의 이제 근원지 자체가 합의 도출을 빨리 내었고 미국발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폭되었죠. 역시 유동성 강세로 이제 가는 것인가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뭔가 찝찝하셨죠. 내 종목이 제대로 못 갔고 시장이 가는 척하다가 위쪽 상단을 또다시 맞고 떨어졌습니다. 과연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주제를 무엇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향후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금일의 이슈앤토크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안개 거친 키프로스 코스피 1970포인트를 탈환했습니다. 과연 이제 추세로 우상향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슈 두 번째입니다. 금융주가 키프로스 구제금융화 합의에 의해서 강세를 보였죠. 내가 언제 유동성 장세에서 금융주가 대장이다 라고 보여졌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건설주가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소식에 들썩들썩거렸는데요. 최근에 시청자분들과 우리 멘토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건설주 이제 정책적으로 바라보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시장 출발과 함께 긍정적인 결론이 좀 나왔습니다.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결국은 유럽발 부분에서 훈풍을 좀 불어줬는데요. 역시 나흘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왔습니다. 과연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파생적인 포지션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더 갈 것인가인데요. 나무로 멘토, 오늘 조금 더 가도 됐을 텐데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역시 시장이 아직 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오늘 4,800계약 정도, 4,900계약 정도 되죠. 많은 선물을 매수를 했지만 현물에서는 91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프로그램 쪽으로는 920억 정도 유입이 되었지만 아직도 시장은요, 종목별로는 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선물과 프로그램,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업종 대표주들이 선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심리가 살아나면서 종목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매수세는 아직까지 좀 영원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더라도 선물 쪽에서의 제한과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 쪽과 연결이 된 대규모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물의 흐름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200위를 벗어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힘을 쓰지 못했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래소 쏠림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대거 좀 하락하면서 오늘은 거래소에게 주인을 내어준 일련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시장을 계속해서 좀 상승으로 강하게 가져가기 위한 어떤 모멘텀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진통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아직은 뭐 시간적인 시간을 좀 보내면서 적정한 어떤 포트를 정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이제 3월 8일 이후에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가 상당히 좀 커졌거든요. 3월 8일 이후에 이탈리아의 신용 강등과 그리고 북한에 좀 뚱뚱한 사람 한 명 있죠. 사고를 한번 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가 좀 커지다 보니까 거시적 차원에서의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시장 전체에 대한 상승은 어느 정도 제약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나무로 멘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 살짝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유가증권 시장 빨리 그때 쌌을 때 미리 사놓을 걸, 목요일 금요일에 사놓을 거라는 아쉬움들이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전략할 때 중소형 종목의 장세는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그냥 일시적으로 조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코스닥이 계속 일시적인 조정이고요. 계속 시장을 리드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가 리드를 하기 위해서는요, 대표주들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가 대형주 그리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그리고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대거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시장의 어떤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그렇게 썩 저평가가 논하기에는 분명히 좀 쉽지 않다. 지금 과거 우리 코스닥이 최대 거품이 있었던 1999년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 시장 자체의 퍼가 8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퍼가 10 정도 된다고 본다면 코스닥이 퍼는요 11.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성장 기업들 위주로 다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숙 단계에 있는 코스피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한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코스닥 분명히 매력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코스닥의 분명히 매력은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나무르 멘토의 전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창원 멘토, 예. 시장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아직까지 시장이 뭔가의 꼼수로 아직 전략이 잡히지 않은 거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밖에는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장 보시면서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예, 방금 우리 나무누 멘토님 말씀 중에 이제 하나 저하고 조금 상반된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퍼가 그 코스닥 퍼가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이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이제 회계 장부가 엉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반대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반등하면 지수가 반등하면 어쨌든간 삼성전자 반등할 수밖에 없다. 이제 삼성전자 그 이튿날 사실 5% 떴어요. 네, 맞아요. 떠가지고 폭등하고 보니까 61평을 버텼는데 오늘 키플러스 맞아 변명입니다. 변명이 이제 변명 때문에 올랐어요. 사실 뭐 키플러스 해봐야 유럽 전체에 한 4% 3%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그런 포지션인데요. 그 포지션 갖고 우리나라 영향 준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술적 분석,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이가 말씀드린 301편 가까이에서는 주식을 항시 매수 관점을 보셔야 된다 했고요. 그래서 301편 가까이서 이제 매수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301편과 61평 이 박스권에서 계속 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계속 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제 최근 5일 동안 보면 주가가 거짓말 같지만 50포인트 빠졌어요. 우리가 네, 이제 맞아요. 50포인트 가면서 굉장히 이번에 이제 중요한 50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는 건 많이 빠졌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형주 안 빠지고 소형주가 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 자체가 지금 자리에 뭐 신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주가를 빠주는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주식 자체 올리기도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상승하기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현금을 항시 보유하시고 1등 주식만 짧게 매매해야 된다. 그 의견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1등 오늘 장에서도 결국은 1등 주식만 짧게 안타를 치자. 그것이 유효했다라는 전략을 좀 신창원 멘토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관의 사자세가 계속해서 힘입어 가면서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유지됐죠. 그래서 시장을 방어를 했고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발생이 됐던 뱅가드 물량들의 8거래 연속해서 순매도가 발생이 되었고 또한 유럽계 자금의 일부가 이제 편성 부분에 대해서 선진 지수의 편입 여부 때문에 또다시 일본 시장으로 한머니 이탈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외국인의 셀코리아 지금 2조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까지 추례가 됐는데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과연 여기서 좀 진정되고 이제 외국인 들어올 때도 된 거 아닐까요? 외국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방금도 말씀해 드렸지만 글로벌적으로 거시적인 충격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그 글로벌 헤지펀드, 유teg의 자본이라 볼 수 있는 헤지펀드가 작년 8월 이후에 환율 측면에서 엔화를 굉장히 많이 매도했었거든요. 2월 달 이후에 환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매도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좀 커지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매출액이 200조를 넘겼죠. 순이익 23조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요. 2010년에 154조의 매출에서 2011년 165조 그리고 2012년 200조를 넘겼는데 2011년에서 2012년 동안의 매출 상승률 가장 높았었거든요. 이 구간이 이제 삼성전자의 랠리 구간이었다면 지금 보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올 연말까지의 어떤 그 매출의 전망치는요 한 220조에서 230조, 즉 한 10%의 성장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화두는 바로 1,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1,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 4분기 중에서 가장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 4분기 실적이 4월 중순에 상당히 좋게 나타난다면 또 한 번 이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데이터가 되겠지만은 또 그때까지는 분명히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은 좀 더 계속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무는 멘토의 의견을 좀 듣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 아직까지 매수 전환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유럽은 증시 출발과 함께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키프로스의 이제 근원지에 대한 화답을 하면서 상승 쪽의 모멘텀을 하고 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 멘토, 예. 과연 이 원달러 환율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 쪽으로는 환율 추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저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대량, 특히 삼성전자를 대량 파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이제 그 환율 부분이고요. 환율이 이제 원화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100원이에요. 원화가 1,1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화의 1,100원 이 분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선물 부분입니다. 선물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주식하고 비슷한 데가 스웨덴이죠. 스웨덴 노키아가 이제 그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물 코스피 200 중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러분 아다시피 거의 막 30-40% 가까이 되니까 거기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선물 문제가 이게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이제 왼수덩어리가 될 겁니다. 왼수덩어리 제가 이제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선물의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앞으로 리스크를 많이 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부분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선물과의 주가의 관계, 우리나라 선물과의 주가의 관계 보면 이게 이제 철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냐, 원화의 이제 그 강세, 원화의 약세 때가 주가가 제일 바닥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여줬죠. 정확하게 이제 원화의 약세 때 주가가 바닥입니까? 여러분 주식을 서서히 이걸 보고 하셔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틀 사이에 원화가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궁극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적정 원화가 얼마냐. 제가 볼 때는 뭐 햄버거라 이제 외국 여행을 다 보고 햄버거 사 먹고 쭉 해보면 제가 볼 때 1,050원 같아요. 1,050억 정도 같은데 지금 뭐 원화가 약세입니다. 1,100원이 있거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주식 지금 이제 원화로 이제 변경했을 때 주가 7-8%의 그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제가 볼 때는 파는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은데 사실 그 미국이나 이제 이 글로벌 나라들이 지금 이제 그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요즘 잘합니다. 선물도 잘하고 주식도 잘하고 잘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각 기관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맞아요. 이 외국인들 옛날만큼 돈 없어요. 요즘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미국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학원 강사 200-300만 원 받고 강사할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율에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증시의 어떠한 이제 그거 이제 벽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작년에 미국이나 이제 미국계라든지 해외 증시 계열이 한 서너 개 회사가 철수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한국 시장이 이제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환율 부분을 제일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율이 1,100원 이상에선 저는 뭐 한 1,060원 정도 보는데 1,060원 이상에서는 삼성전자나 이런 그 외국인들이 많은 비중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저는 나오지 않을까. 또 글로벌 증시로 왔을 때 한국 증시만큼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현금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를 충분히 지금 맷집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 요즘 하루에 1,000억 이상 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의 이제 그 매도가 안 나오면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버틴다 이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가 뜨면 다른 걸 발목을 잡습니다. 삼성전자가 요즘에 삼성전자하고 다른 종목들이 동반으로 절대 안 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왼수덩거리다. 결론은 뭡니까? 안 지나서나 삼성전자 매매를 한 주라도 해야 된다. 좋은 말 할 때 하셔야 됩니다. 예. 신차원 멘토의 저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삼성전자를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일명 잡주가 돼버렸죠. 삼성전자가 매매 트레이딩 관점을 잡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너무나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역시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무거운 시가총액 상위 1위권인 종목이 시가 비중 19%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종을 가져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무는 멘토. 근데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결국 그 선진 시장 쪽으로의 집중력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가 들어가고 있고 매수세가 좀 확대되고 있고 이런 우리나라 같은 신흥 국가 쪽으로는 셀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미국, 영국, 일본의 즉 선진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수는요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반면 브릭스의 경기 선행 지수는요 전부 다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거 2006년, 7년, 8년 우리나라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 2,000포인트 갈 때는 브릭스 시장의 경기 선행 지수가 가장 높았었거든요. 즉
글로벌 자체가 전부 다 제조업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이 바로 소재와 산업재군들이 전부 다 랠리를 보였던 구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철저히 선진국 위주로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IT군과 자동차군들이 벌써 2009년, 10년 지금까지 계속 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휴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놀라운 지금 성장을 보여왔었는데요. 전 세계 IT 시가총액에서요 1위가 애플이고요, 2위가 구글이고요, 3위에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을 눌렀습니다. 2위하고의 격차가요 거의 아주 근소한 상황이거든요. 이는 사실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요. 일본의 5대 IT 기업이 있습니다. 캐논, 그리고 소니, 파나소닉, 그리고 히타치, 도시바. 이 5개의 시가총액 합쳐도요. 삼성전자한테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가총액. 우리가 근데 지금 너무나 좋아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박수 칠 때 떠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로 박수 칠 때 또는 파티가 마무리 질 때 먼저 영리한 투자자는 떠날 준비를 한다, 짐을 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 좀 더 한 번은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프로스와 구제금융 잠정 합의 소식 부분에 역시 금융주가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주도 업종 중에 꼭 금융주들이 상승 쪽으로 유지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주들 계속해서 증권, 은행, 보험 모두 다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 부분은 차익 실현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꿔쳐야 되는지. 신창원 멘토, 예. 금융주 동향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예, 보십니까?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주는 국제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네네. 첫째 이제 제가 볼 때는 주택담보대출 부분인데요. 주택 이제 금융주 크게 이제 뭐 두 가지로 이제 뭐 세 가지 나눌 필요 없고 두 가지 나눕니다. 보험회사는 뭐 무슨 노비를 쓰더라도 자기 보험회사는 뭐 띠먹는 돈이 원래 많은 회사니까. 보험회사는 살아났는데 증권하고 이제 은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증권회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느 뭐 본정신이 아니면 누가 오프라인 주문 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증권회사 오프라인 주문은 증권회사 직원들이 빚내가지고 거의 돌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인데 그런 거 보면서 증권회사가 사실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가 보는 통폐합이 굉장히 많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권회사가 그 사이 뭐 지금 별거 다 합니다. 보험 팔아라, 채권 팔아라 하는데 그 제가 볼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그룹 관련 그런 증권사 빼고는 제가 볼 때 증권회사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는 증권회사의 통폐합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증권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직원들 지어 짜는 채권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이미 선물이 증권을 5-6배 늘었는데 선물 쪽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파생으로. 파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옵션은 아니고요. ELW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 쪽으로 가야 돼. 선물이 진짜 깨끗하고 단번에. 그래서 선물 쪽으로 증권은 가야 되는데, 선물 쪽으로 가지 않는 한 증권은 지금 방식으로 마케팅은 증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후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그런 증권사가 D증권사라는 게 한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 증권사가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마다 2대 증권사였어요. 네. 근데 지금 10대 증권사거든요. 그 10대 증권, 그 전형적으로 짭니다. 근데 그 직원들을 만나보면 자기 회사가 1류에서 3류 된 거를 모든 사람이 하는데 자기들 입만 어떻게 해요? 인류다 이러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증권회사로 빨리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증권회사는 굉장히 어렵게 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은행인데요. 은행은 제가 볼 때 독과점 은행 있죠. 뭐 전북이나 이제 과거 DS 지주 대구은행이죠. 그다음에 이제 BS 금융지주, 이런 지방 독과점 은행 빼놓고 나머지 은행주들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예대 마진 때문에 높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한폭탄 같은 그 주택금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금융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은행주나 증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크게 빚을 못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런 종목은요. 제가 볼 때는 52주 최저가의 분할로 사가지고 한 20% 30% 먹고 나오는 이런 매매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저는 보라. 금융주는요. 트로이카 아닙니다. 그런 잡트로이카니까 금융주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그냥 단기적인 차원에서 매매하는 거지 중장기를 본다. 그건 절대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원하게 자신의 의견을 신창원 멘토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증권은 결국은 이제 실적이 바탕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 통폐합까지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부분에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한 은행 역시도 이제 독과점 형태인 지방 지역 지주 쪽만
그나마 매매하는 타이밍이 나올 것이지 대형 4대 은행 쪽은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신창원 멘토 의견인 것 같은데요. 나무는 멘토 동의하십니까? 예,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금융주는 저평가라는 것밖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주식이요, 저평가라고 해서 사는 투자 별로 좋지 않거든요. 저평가가 만년 저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일단 은행 같은 경우에 자산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4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요, 미국 4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한 13, 14%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에서 돈을 하나도 벌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너무 작아서 문제입니다. 그만큼 증권회사가 너무 많죠. 지금 60개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4대 증권사의 자산 다 합쳐도요, 미국의 IB 4대 증권사의 1.3%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자산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수입만을 생각해서 달려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이 IB를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증권회사 측면에서는 자산이 부족하고 규제가 좀 많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은행은 아직까지 그 IB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하게 이 해외 증시 쪽의 유동성 부분의 금융주를 꼭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무는 멘토, 탑픽을 뽑는다면 종목 하나만 찝어주시죠. 간단합니다. 부산 사람 부산은행, 대구 사람 대구은행입니다. 지방은행주가 가장 좋은 자기네만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은행주, 즉 BS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이들 은행들은요. 그 하나만. 저는 DGB 금융지주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요, 파생적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증권사도 계속해서 전개되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DGB 금융지주를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신차원에서는 무조건 메리트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탑픽 하나. 글쎄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DGB, 이제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했는데요. 네. 글쎄요, 저는 그 은행 쪽은 물론 동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증권 쪽은 제가 딱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은행 중에 은행이요? 탑픽 하나. 예. 하나 꼽는다. 저는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이요. 예, DGB. 그래요? 예. DGB 금융지주요? 예. 그러면 두 분이 DGB 금융지주였으니까요. 저는 그러면 BS 금융지주 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만큼 독과점한테 지역 발전 쪽에서는 기존 4대 은행과 좀 다른 패러다임이 있고 수급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한다는 소식 속에서 결국은 건설주 쪽이 또한 용산 부분에 삼성물산이 이제 지지 선언을 했죠. 그런 부분 속에서 건설 쪽이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서 슬슬 솔솔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주 과연 앞으로 전망 과연 정책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신창원 멘토. 저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건설주는 주택 경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주택 경기 인구가 일본의 주택 금융 주택 이제 시장 무너진 거 보면요. 주택 시장 무너진 거 보면 일본이 이제 주택 시장이 무너진 게 보면 인구가 이제 급격히 고령화 사회 시장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택 시장 자체는 건설주를 이제 주택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주택 시장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주택 시장 중에 마진이 제일 좋은 게 재개발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에 포기한다는 말은 주택시장을 포기한다는, 그러면 건설회사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수입이. 건설회사가 보통 해외건설, 주택건설, 그 다음에 이제 SOC, 국내 건설인데요. 그렇죠. 즉, 국내 주택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별로 재미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제 안 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해외하고 이제 SOC인데요. SOC를 이제 적극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MB정부에 이제 4대강 했다 이러면 4대강 사실 그거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경기 측면으로 봐서는 그때 4대강 자체가 그걸 경기 활성화 부분, 실업자 부분,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국민 총생산 비중에서 18%에서 한 20% 정도가 뭡니까? 건설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높죠. 미국 같은 6%도 안 되고 일본도 12%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건설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실업률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그 실업률을 이제 어쨌든 간 생강을 파든지 생산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어느 정부든지 이 박근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SOC를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OC 이제 신정부가 나면 무조건 SOC를 해야 됩니다. 실업률. 그래서 SOC 부분, 이 부분하고 이제 두 번째는 해외 건설 부분인데, 해외 건설 부분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SOC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원청회사,
원청에서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건설에서도 먹고 파이브 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건설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박스권 매매를 하라 합니다. 아, 박스권 매매. 철저한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설업종인데 건설업종 지금 최근에 주봉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건설업종 주봉 볼 것 같으면 철저하게 건설주가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지금 전형적인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상승은 합니다만 상승 자체가 클 것이냐?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지금 건설이 150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0 정도, 제가 볼 때 35% 정도는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건설주는 제가 볼 때는 포트에 조금 넣어도 되지 않나. 그렇지만 그 포트 자체가 연속성보다는 박스권 매매에 치중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주택 비중보다는 해외 건설하고 SOC 비중 높은 종목 쪽으로 분명히 캐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신청하면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 개라고 이렇게 계시니까요. 이게 꼭 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생방송에서? 예. 돼지 발 같아요, 이렇게. 좀 와겠습니까? 아, 농담입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해외와 정부 발에서 SOC 사업을 하는 5대 건설사를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부분을 했는데요. 이렇게 너무 격렬하게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 그 속에는 분명히 신창원 멘토의 자신의 전략을 좀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르 멘토. 건설주, 우리 신창원 멘토는 짧게 박스권 매매 트레이딩 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짧게 박스권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지만은요. 제가 오늘 끝내주는 종목 가져왔으니까 제 종목 사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일단 건설주에 대한 전망은요. 아까 우리 신창원 멘토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주택 경기라는 것은요. 정부가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살린다고 해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위들을 했습니까? 그래도 죽지 않았거든요. 역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정책들이 나오지만 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주택, 즉 건설회사의 국내 내수용 주택에서 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린다. 철저히 해외 사업 비중이 어떻게 늘어나고 이익이 창출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도 있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즉 이번 상반기에는 건설주를 포트에다 넣는 거는 오늘 종목으로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창원 멘토하고요, 나무르 멘토님이 이 방송에서 보이는 이미지하고는요,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미지는 또 완전히 틀려요. 신창원 멘토님의 독설가 같지만 개구쟁이 같은, 뭔가 좀 큰형 같은 색깔이 좀 있고요. 나무르 멘토님은 되게 이렇게 점잖하시고 뭔가 클래식만 들으실 것 같은데도 할 말도 더 고집스럽게 신창원 멘토보다 독설을 퍼부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좀 매력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을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